재밌게 놀아 내일도. 진짜 조심해서 다녀와. 궤도 신사 루이팽. 사랑해요. 사랑해요. 프랑스 소설. 무서워? 몰라? 모리스 르블랑이라는 사람이 지었어. 들어봐 이제. 쇠포된 궤도 신사. 폭풍우가 세차게 몰아치는 어느 날 오후 대서양을 가로질러 프랑스와 미국을 오가는 전기 여객선 프로방소에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전신이 날아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전화가 없었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비슷하게 이렇게 신호 갔다가 전기 신호 갔다가 알려주는 게 있었어. 그게 전신이었어. 프로방소 1등 선실에 아르센 류팽이 타고 있음. 금발이며 오른팔에 부상을 입었음. 동행은 없으며 가명은 R. 마침 어두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신은 끊기고 말았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놀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아르센 류팽이 누구이기에 이리도 놀라는 걸까요? 류팽은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만든 도둑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나 귀족의 집만 골라 물건을 훔쳐가며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고 범행을 하는 괴상한 도둑이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리고 범행을 하는 괴상한 도둑이었습니다. 또 변장술이 뛰어나 누구의 모습으로라도 변할 수 있기에 궤도신사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위해 배에 탄 넬리는 여행하면서 알게 된 프랑스 청년 낭드레 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류팽이 누군지 모르나요? 아직 확실한 것은 없어요. 저 중년 신사이거나 저쪽에 있는 청년, 아니면 나일 수도 있죠. 허허허, 당신일 수도 있다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만큼 류팽은 변장술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이때 넬리는 친구인 절드런 부인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보석을 모두 도둑 맞았어요. 절드런 부인의 보석이 없어진 사건으로 류팽이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류팽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이 모든 선실과 승객들의 짐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도둑맞은 보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류팽이 보석을 어디다 숨겼을까요? 넬리의 질문에 당드레주가 대답했습니다. 보석은 크기가 작고 무겁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숨기는 거야 간단하죠. 예를 들어 내가 들고 있는 이 카메라 안에 다 넣었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류팽의 출연으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우울한 여행을 하던 승객들은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비로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더구나 항구에는 파리 경시청에서 나온 수사관 까니마르 경감이 류팽을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 더욱 안심할 수 있었지요. 당드레주와 넬리가 배에서 내리자 까니마르 경감이 말했습니다. 아르셴 류팽, 너를 체포한다. 무슨 말씀을? 이분 당드레주 씨예요. 넬리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당드레주는 3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여기 내 신분증이 있어. 그리고 내 이름은 R로 시작하지도 않고. 당드레주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신분증이야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R로 시작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헷갈리도록 당신이 전신에 슬쩍 끼워 넣은 거지. 제법 머리를 썼지만 이번에는 꼬리를 잡히고 말았군. 리팽, 순순히 수갑을 차시지. 좋소, 수갑을 채우시오. 경찰서에 가서 사실을 밝힙시다. 당드레주는 이렇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발을 헛디뎠는지 비틀하면서 어깨에 메고 있던 카메라가 바닷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만약 그가 류팽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카메라 안에 보석이 숨겨져 있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니마르 경감에게 체포된 당드레주는 류팽으로 판정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당드레주가 정말 류팽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류팽이라는 인물 자체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모를 정도로 온통 수수께끼였으니까요. 하여튼 감옥에 갇힌 당드레주, 아니 류팽은 다른 죄수들과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사람들도 류팽이라는 존재를 점점 잊어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파리의 생강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에는 말라키 성이 있었습니다. 말라키 성의 주인은
귀족인 카올은 남작으로 골통품과 보석 수집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카올은 남작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곳은 라상떼 교도소였고 보낸 이는 놀랍게도 아르센 리팽이었습니다. 카올은 남작. 남작의 성에 있는 그림과 보석은 제 마음에 쏙 드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로 그 물건들을 파리 기차역으로 보내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9월 27일 밤 제가 직접 가지러 가겠습니다. 아르센 리팽. 편지를 읽은 카오른 남작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리팽은 지금 라상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수로 남장님의 물건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장난 편지일 테니 염려 마십시오. 그러나 상대는 궤도 신사라고 불리는 리팽입니다. 남작은 걱정되어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팽을 체포한 가니마르 경감이 휴가를 얻어 말라키성 근처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니마르 경감이시죠? 저는 키오른 남작이라고 합니다. 실은 며칠 전에 이런 편지를 받았기에 부탁을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아, 카오른이구나, 카오른. 카오른 남작은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가니마르 경감에게 리팽이 보낸 편지를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편지를 읽어본 가니마르 경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팽은 절대 남장님의 물건을 훔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감옥에 넣었으니까요. 이건 아마도 장난 편지일 겁니다. 하지만 워낙 귀신 같은 도둑이라고 하니 안심할 수가 없군요. 그날 하루만이라도 성에 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가볼 필요는 없는 일이지만 남자께서 간곡히 부탁하시니 그렇게 하지요. 리팽이 오겠다던 9월 27일이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니마르 경감은 날카로운 인상에 힘이 세 보이는 두 사내를 데리고 카오른 남작의 성에 나타났습니다. 제 부하 형사들입니다. 남자께서는 중요한 물건들을 모아 방 안에 넣으십시오. 저희가 지키기 쉽도록 말입니다. 카오른 남작은 감나가는 그림과 보석들을 모아 방 안에 두고 열쇠를 채웠습니다. 이제 부하들이 이 방을 지킬 테니 남자께서는 안심하십시오. 긴장을 풀기 위해 거실에 저와 체스라도 한 판 두실까요? 카오른 남작은 가니마르 경감의 자신 있는 태도와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두 형사를 보고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가니마르 경감이 의자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펴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남자께서는 괜한 걱정을 하신 겁니다. 그럼 부하들이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가니마르 경감과 카오른 남작은 형사들이 지키고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야? 두 형사는 바닥에 쓰러져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던 보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봐, 일어나! 무슨 일이 있었나? 가니마르 경감이 한 형사를 흔들어 깨우며 물었습니다. 그냥 물을 조금 마신 것밖에는. 형사는 아직도 졸린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가니마르 경감은 주전자에 담긴 물을 조금 맛보더니 부르짖었습니다. 수면제다! 물에 수면제를 탔어! 가니마르 경감은 맥이 빠진 모습으로 카오른 남작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마 이런 방법까지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루팽을 막지 못하았으니 사례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잠이 덜 깼 듯한 하품을 해대는 부하들을 부축하며 돌아가는 가니마르 경감의 어깨에는 올 때와는 반대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리팽이 보물을 훔쳤다는 소식을 들은 경시청은 난리가 났습니다. 가니마르 경감은 사실을 확인 위해 리팽을 만나러 라상테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는데 말라키성 도난 사건은 정말 자네가 한 일인가? 물론이죠.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물건을 훔친단 말인가? 내겐 부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말라키성은 들어가기 쉽지 않을 텐데. 아니, 간단하죠. 주인이 나를 초대하게 만들면 되니까요. 하지만 도둑을 초대하는 정신 나간 주인이 어디 있나? 그 사람이 도둑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초대하겠죠. 도둑을 잡는 사람이라니? 경찰 말인가? 띵동댕. 그것도 아주 유명한 형사라면 도둑에게 편지를 받은 주인은 당연히 모시겠죠. 그게 누군가? 바로 당신 리팽을 잡은 사람이죠. 뭐라고? 나라고? 그렇습니다. 카오른 남작 앞에서 형사 행세를 한 세 사람은 리팽의 부하였던 것입니다. 괘씸한 나로 변장해서 물건을 훔치다니. 좋아, 이번 재판 때 그 죄까지 더해서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할 테야.
머리끝까지 화가 난 가니마르 경감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이번 재판에는 나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나가서 처리할 일도 있고 해서요. 뭐라고? 탈옥을 하겠다는 말인가? 맞습니다. 미리 시간을 알리고 물건을 훔친 것처럼 대담하게도 탈옥을 예고하는 류팽의 입가에는 묘한 웃음이 어리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가니마르 경감은 서장에게 말했습니다. 류팽을 다른 감옥으로 옮기도록 해주십시오. 감옥을 옮기다니? 그러다가 탈옥이라도 하면 어쩔 텐가? 탈옥을 시키는 겁니다. 탈옥을 시킨다고? 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경찰서장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니마르 경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옥을 옮긴다는 핑계로 류팽을 차에 태웁니다. 빗장을 헐렁하게 해두고 말이죠. 그리고 일부러 차 사고를 내서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때 헐거운 빗장이 풀리겠죠. 경찰들은 사고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고 약삭 빠른 류팽이 그걸 놓칠 리 없죠. 분명 이게 웬 떡이냐 하며 탈출할 것입니다. 탈출을 하면 사고 지점에 미리 변장하고 숨어있던 형사들이 류팽의 뒤를 밟는 겁니다. 류팽은 틀림없이 본거지로 돌아갈 테고 그러면 류팽뿐만 아니라 부하들까지 모두 잡을 수 있지요. 정말 괜찮은 계획이로군. 좋아. 당장 실행하게. 그리고 날쌘 형사들을 모두 동원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다음날 가니마르 경감은 감옥을 옮긴다는 구실로 류팽을 차에 태웠습니다. 류팽이 탄 뒷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가벼운 충격에도 풀리도록 조작해 놓은 것이었죠. 류팽을 태운 차는 감옥을 나와 30분쯤 가다가 사거리에 이르렀을 때 다른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류팽을 감시하던 경찰들은 차에 내려 사고 처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차에 혼자 남겨진 류팽은 문득 문이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 사고의 충격으로 빗장이 풀린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류팽은 차문을 열고 밖을 보았습니다. 경찰들은 사고 처리에 정신이 팔려 있어 어느 누구도 류팽이 탄 뒷칸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슬며시 살을 빠져나온 류팽은 어디론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 사고가 난 건너편 골목에서 이 광경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가니마르 경감이었죠. 가니마르 경감은 부하들에게 눈짓을 해서 류팽이 뒤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류팽은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듯 여유 있는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자기 뒤에 20명이 넘는 형사들이 제각기 변장을 하고 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걷던 류팽은 길가 식당 한 자리에 앉더니 시원한 주스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류팽을 쫓던 형사들은 바짝 긴장했습니다. 류팽이 누군가를 만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주스를 다 마신 류팽은 종업원을 불러 말했습니다. 미안해서 어떡하나?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어쩌나 이번은 외상으로 해주게. 내 이름은 아르센 류팽일세. 네? 당신이 류팽이라면 난 가니마르 경감이요. 종업원의 말에 옆자리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들은 모두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자기가 궤도신사 류팽이래. 요즘은 공짜로 음료수를 마시고도 저렇게 허풍을 떠는군. 식당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류팽은 또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도 다시 류팽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꼬불꼬불한 골목을 돌아 큰 길로 나와서도 류팽은 계속 걷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드디어 류팽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류팽이 멈춰선 곳은 놀랍게도 바로 자신이 갇혀있던 감옥 앞이었습니다. 417호에 있던 류팽이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려 하니 문을 열어주세요. 경비원은 놀라 문을 열었고 류팽은 자기가 갇혀있던 감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탈옥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친 류팽이 제 발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잠시 뒤 류팽은 자신을 찾아온 가니마르 경감에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류팽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다니 실망스럽군요. 모두 경감의 생각이었죠? 가니마르 경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내 뒤를 쫓는 형사가 20명은 되었을 겁니다. 마치 내가 어미닭이고 형사들은 병아리인 것처럼 뒤를 졸졸 따라다녔겠지요. 산책을 잘했는데 오랜만에 많이 걸었더니 피곤하군요. 나는 이제부터 자려고 하니 나중에 보도록 하지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돌아서는 가니마르 경감은 입술을 깨물며 감옥의 소장을 만나 류팽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 뒤로 간수들은 24시간 내내 류팽을 감시했고 가니마르 경감은 날마다 류팽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흘렀습니다. 류팽은 어떤가? 가니마르 경감의 물음에 간수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2달 전 감옥을 나갔다 다시 돌아온 뒤부터는 침대에 누워서 명하니 안쪽 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고요. 예전처럼 명랑하지도 않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고 감방에서 도무지 나오려 하지 않아요. 불도 켜지 않고요. 그래? 아마도 저희가 이렇게 철저히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감옥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그렇겠지. 하여튼 재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욱 조심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열리는 날, 재판장에 나타난 리팽은 힘없이 걸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얼굴색도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아르셴 리팽인가? 저는 보드리 데지레입니다. 이상스럽게도 그의 목소리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드리 데지레라고? 그것은 새로운 가명인가? 판사의 말에 법정안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귀족과 부호들의 물건을 훔치고 얼마 전 카오른 남작의 말라키 성에서도 물건을 훔친 죄를 인정하는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드리 데지레입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어떻게 감옥에 들어왔는가? 2달 전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는데 경찰이 저를 어떤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잠이 들었고 깨어보니 감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간수들은 저를 리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2달 전이라면 가니마르 경감이 차 사고를 가장하여 거짓 탈옥을 시켰지만 류팽이 스스로 돌아온 그날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이 류팽이 아니라고 밝히지 않았나? 판사가 물었습니다. 밖에 나가봤자 먹고 살 길도 없고 비록 감옥이지만 음식도 훌륭했고 힘든 일도 시키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법정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크게 외쳤습니다. 재판장님, 저 사람은 류팽이 아닙니다. 모두가 놀랄만한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가니마르 경감이었습니다. 류팽을 직접 체포해서 감옥으로 보낸 가니마르 경감이 이번에는 류팽이 아니라고 하더니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가니마르 경감 앞으로 나와 보드리 데지레라는 사내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류팽과 무척 닮았습니다. 하지만 류팽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류팽은 도둑이지만 궤도 신사라고 불릴 만큼 멋지고 활기차거든요. 이 사나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키도 약간 작고 말투나 행동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도 조금 짧고 입도 약간 삐뚤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흐립니다. 류팽은 비록 도둑이지만 눈이 아주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의 눈은 알코올 중독자의 흐린 눈입니다. 너무도 뜻밖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가 놀라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판사가 묻자 가니마르 경감이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보드리 데지레입니다. 집도 직업도 없는 불황자죠. 우연히 류팽이 감옥을 옮기던 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죄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류팽은 감쪽같이 이 사내와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맙소사 이게 무슨 일이람. 그렇다면 여지껏 엉뚱한 사람을 가두었단 말인가? 판사는 서류를 뒤적여보더니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아르센 류팽이 아닌 보드레 데지레로 밝혀졌다. 술을 먹고 소란을 피웠지만 그동안 감옥에 있었던 2달로 충분히 죗값을 치렀으니 석방한다. 재판장을 나와 느릿한 걸음으로 공원에 도착한 보드리 데지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가니마르 경감, 거기 숨어 있지 말고 나오시지. 몰래 그의 뒤를 따라 나무에 숨어 살펴보던 가니마르 경감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럴 수가. 그 사내는 바로 자신이 항구에서 체포한 류팽이 틀림없었습니다. 빛나는 얼굴, 밝은 인상, 활기찬 목소리, 그대로인 궤도 신사 류팽이었습니다. 보드리 데지레가 재판정을 나온 후 여기까지 조금도 한눈을 팔지 않고 감시하며 따라왔는데 도대체 어느 틈에 사람이 또 바뀐 것일까요? 뭘 그리 놀라시나? 언제 바뀌었지? 바뀐 적은 없어. 항구에서 잡힌 것도 나, 감옥에 있던 것도 나, 재판을 받은 것도 나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당신에게 탈옥하겠다는 말을 한 뒤로 얼굴을 바꾸는 연습을 했지. 날마다 입술을 삐뚤어지게 하고 눈이 처지도록 연습을 한 거야. 눈썹도 조금씩 뽑았지. 물론 밥도 줄였어. 약간 마른 듯 해야 인상이 바뀌니까. 눈빛은 약간 화학적 지식이 필요하지. 음식에 있는 몇 가지 조미료와 채소즙을 넣어 눈에 넣으면 잠시 동안 눈빛을 흐리게 바꿀 수 있거든. 가니마르 경감은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체포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풀어주도록 한다. 얼마나 류팽다운 방법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가니마르 경감? 그러면 나중에 또 보세. 류팽은 몇 걸음을 가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참,
행여나 나를 뒤따라올 생각은 하지 말게. 다시는 잡히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하하하. 몽환이 앉아있는 가니마르 경감의 귓가에는 류팽의 웃음소리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추리 문학의 자존심. 프랑스 추리 문학을 대표하는 모리스 르블랑은 루앙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자로 일하던 27살 때 신문에 소설 몇 편을 발표하여 작가가 됩니다. 하지만 그리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인간의 이야기를 사실적이고 짜임새 있게 그렸던 작가 모파상의 영향을 받고 추리소설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1905년 아르센 류팽을 주인공으로 한 단편소설을 발표하여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06년에는 단편집 궤도신사 아르센 류팽을 간행하면서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독자들은 두뇌가 뛰어난 도둑이면서 명탐정 역할까지 1인 2역을 하는 류팽의 매력에 푹 빠졌지요. 결국 르블랑은 류팽을 추리소설뿐만 아니라 모험소설의 주인공으로도 내세워 류팽을 국민적 영웅으로 만듭니다. 프랑스 최고의 훈장인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은 것도 그런 공헌 때문이지요. 이외에 속빈 빈 하늘, 수정마개, 아르센 류팽의 고백, 황금의 세 조각, 무서운 사건, 녹색 눈의 아가씨 등은 지금도 널리 읽히는 르블랑의 추리 걸작들입니다. 프랑스인의 영웅이 된 대도둑. 르블랑의 추리 소설은 대부분 류팽이 주인공입니다. 작품마다 류팽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재미를 더해줍니다. 류팽은 절대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귀족들이나 부자의 저택만을 노리지요. 변장술도 뛰어난 데다 외모도 수려하고 예절도 바른 신사입니다. 어떤 때는 도둑이면서 어떤 때는 유능한 탐정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애국심도 대단합니다. 르블랑의 작품에서 류팽은 당시 프랑스를 위협하던 독일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1908년에 발표된 아르센 류팽 대 셜록 홈즈에서는 셜록 홈즈라는 영국 탐정과 대결을 벌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언제나 경쟁 관계였는데 추리 소설에서도 자존심 대결을 벌였던 것이지요. 물론 르블랑의 작품에서는 류팽이 승리했습니다. 만약 코난 도일이 썼다면 결과는 반대가 되었겠지만 말입니다. 오늘날 궤도 류팽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또한 류팽의 기상천외한 모습은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 등에서 자주 사용되어 보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코난 도일이 쓴 셜록 홈즈에 대적할 만한 궤도신사 류팽이네. 그지? 재밌네. 아빠 이거 되게 어렸을 때 읽었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